지금부터는 수협의 수상한 대출 의혹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이 의혹에도 도이치모터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담보도 지급 보증도 없이 100억 원을 대출해줬는데 그 시기가 주가 조작 판결로 도이치모터스가 휘청이던 2023년입니다. 대통령 부인의 연루 의혹으로 번지며 사법 리스크에 빠졌던 도이치모터스에 수협이 큰 힘이 돼준 셈입니다. 배양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선관위는 2023년 1월 수협 회장 선거 투표권을 쥔 조합장 5명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노동진 수협 회장을 해경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2023년 3월 노 회장 취임과 동시에 이 같은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사법 리스크가 고조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협은행이 한 회사에 100억 원을 대출해줍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으로 재판을 받던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대출은 수협은행 뚝섬역 지점에서 2023년 3월 24일 실행됐습니다. 담보도 지급 보증도 없는 신용대출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아무런 거래 관계도 없던 수협은행이 오직 신용만으로 100억 원을 빌려준 겁니다. 당시 도이치모터스는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표직을 내려놓는 등 혼란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한 전직 수협은행 관계자는 JTBC에 실질적 대주주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규모의 무담보 대출을 승인한 전례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JTBC는 당시 수협은행 지점장이 작성한 대출 관련 의견서도 입수했습니다. 영업 안정성이 양호하고 재무 안정성이 무난하다고 평가했는데 권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검토를 갖다가 하긴 했죠, 내부적으로는. 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시중은행들이 다 거래를 하고 있었고. 뒤이어 수협은행은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에도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와 그 자회사 등에 지난 2년 동안 대출해준 돈이 648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45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늘어난 도이치모터스의 차입금 678억 원 중 3분의 1을 수협에서 대준 겁니다. 수협이 막대한 신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수협 회장에 대한 성매매, 선거법 위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아닌지 수협 회장, 경찰, 그리고 김건희 씨 등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협 측은 노 회장의 성접대 수사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대출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초 퇴임한 해양경찰청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성접대 의혹을 해경이 무혐의 처리했을 때 청장이었던 인물입니다. 심가은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시고 취재 기자의 설명을 스튜디오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1월 퇴임한 김모 전 해양경찰청장이 수협중앙회 수산업 발전자문위원으로 재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23년 1월 취임했습니다. 선관위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혐의로 해경에 수사 의뢰했던 시점입니다. 해경은 수사 6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를 맡은 해경 수사관이 돌연 지역 파출소로 발령나면서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비상근직인 수협 자문위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에 참석하고 매달 250만 원씩 봉급을 받는 자리입니다. 김 전 청장은 해경 청장은 수사 지휘권이 없고 수사관 인사 역시 관여하지 않는다며 수협중앙회장 무혐의와 수협중앙회 재취업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위원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중앙회는 노 회장이 해경 수사를 받게 된 2023년도부터 매년 퇴직 해경 고위 간부를 자문위원으로 뽑았습니다. 한편 노 회장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받았던 수협 조합장 3명도 수협 간부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들 3명이 지난해 조합장 선거에서 떨어지자 수협은 수천만 원대 연봉을 받는 수협 비상임이사, 노량진 시장 비상임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들 모두 호텔방에 들어간 건 맞지만 성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노 회장과 함께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수협 측은 노 회장 취임 이전에도 해양경찰 퇴직자를 위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수협회장 성매매 무혐의부터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상한 대출까지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의 배양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도이치모터스에 대출해줬다는 100억 원, 2023년이죠. 네. 이거 특혜 대출입니까 아닙니까? 특혜 대출이라고 볼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수협은행 전 현직 인사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금융권 인사를 취재했습니다. 예. 그중에 한 통화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전직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입니다. 저희에게 대출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되묻다가 대출의 형태가 어떤지 담보는 잡혀 있는지 묻고요. 저희가 100억 원을 담보나 지급 보증도 없이 신용대출로 빌려줬다라고 설명을 하자 이 말을 듣고 신용대출을 그렇게까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신용대출을 그렇게까지 내줄 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인 겁니다. 오직 신용만 믿고 100억 원을 내준 셈이라 도이치모터스 경영 상태가 악화돼서 돈을 갚지 못하면 수협 입장에선 대신 받아낼 담보도 보증도 없이 100억 원을 떼이게 되는 셈입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저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요. 이런 대출이 당시에 실행됐는지 자신은 몰랐다. 제대로 된 건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담보 100억 원 신용 대출에 이어서 수협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들에 내준 대출이 총 548억 원에 이릅니다. 합하면 648억 원이죠. 이것 역시 상당 부분이 신용 대출입니다. 예. 수협의 해명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법 리스크는 대출과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나 정권과의 연관성 등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은행 고유의 영역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당시 도이치모터스가 갖고 있던 리스크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사법 리스크였다는 점입니다. 이 주가 조작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대출을 실행한 건지가 중요한데 수협은행의 공식 입장을 저희가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수협은행은 이 논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실제 대출 영업 당시 작성된 영업적 의견서를 봐도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등 리스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심지어 대출을 실행한 수협은행 지점장이 우리가 먼저 제안한 대출이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이 대표에서 물러났으니 사법 리스크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에 좀 어긋나는 답을 한 건데 절차에 맞는 대출 영업과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사건은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 사법 리스크를 단 한마디도 의견서에 적지 않았다는 게 눈에 띄네요. 네. 그리고 당시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의 지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이 주가 조작 기업으로 연일 뉴스에 오르던 도이치모터스에 600억 원이 넘는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이제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주가 조작 혐의 유죄가 줄줄이 선고되는데도 2년에 걸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검토 없이 대출을 계속해 준 겁니다. 특히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도 모르게 이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그보다 더 윗선, 그러니까 수협 중앙회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협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정 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소문은 올 초부터 관가에 돌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노동진 수협회장의 수상한 성접대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취재한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고요.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국회에서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또 취재도 계속돼야 될 것 같군요. 네, 더 예. 취재해서 내용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종호 구속됐고 이종호 얘기를 하기 전에 근데 도이치 2차 주포인데 이종호 씨가 도이치에 대출이 크게 일어났다 이거. 예, 이거 어제 단독이거든요. 수협이 총 648억 담보도 없이 담보 없는 건 100억. 담보 없는 건 100억.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죠. 이 담보- 베리 아. 스트레인지합니다. 이 과정. 담보 없이 100억. 야, 100억을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사실상. 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23년부터 일어나서 최초의 100억부터 시작해 23년 3월 24일 날 최초 100억 무담보 신용대출부터 시작해서 총 648억이 대출이 됐어요. 도이치와 그 계열사.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유죄를 받았단 말이지. 예, 유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권오수 회장 유죄받은 상태고 그 다음에 수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다음 거 이렇게 보시면 네. 22년 12월 날 노동진 그 수협 회장 선거 92명이 선거 한 90여 명 정도예요. 각 수협 회장들이 그 각 지역 수협 회장들이기 때문에 로비가 통하는 곳입니다.
5명을 술 사주고 성접대했다라는 건으로 입건됐어요. 당선이 됐는데. 당선 직전에. 직전에. 선거운동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성매매를 당선 직전에 선거 앞두고 했겠지.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그 사실 폭로됐어. 예, 드러났어요. 당선되기도 전에 폭로됐어요. 그래서 23년 3월에 수사 돌입을 했습니다. 2월 16일 날 당선이 됐는데. 근데 23년 6월에 증거불충분 무혐의 송치가 돼요. 근데 그때 증거불충분이 뭐였냐면 방에까지 들어가는 CCTV가 있어요. 방에서 아무 일도 안 했다. 증거 불충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본인의 진술을 믿은 거 아니야 그냥. 예. 업주는 처벌됐어, 근데. 근데 나중에 업주가 기소가 돼서 그 아무 성매매 일도 알선. 없는데 어떻게 네, 그러니까 성매매 알선으로 지금 재판에서 성매매가 없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결국 이분은. 유흥업소 업주는 유죄고 예. 그다음에 이 양반은 무혐의. 예, 무혐의. 증거불충분. 방에까지 들어가는 CCTV가 있다니까요. 스트레인지하네. 근데 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그때 100억 대출이 무혐의 처분받는 무렵에 100억 대출이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건 전형적인 수사 미진이죠. 예. 봐주기지. 수사면 통상- 특수부 출신으로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거 이제 특수부 출신이 언급할 만한 가치도 없는 사건인데요. 성매매 사건. 통상 성매매 한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죠. 네.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같이 했던 여성 이 조사를 치밀하게 하면은 뭐 수사 기법은 여러 가지였죠. 근데 이걸 봐주려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사건을 이렇게 봐줄 수가 있으면 들어갔는데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렇지만 알선 행위는 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알선은. 그래서 업주는 처벌하고 이러한 관련자들은 빼주기 아주 좋은 구조죠. 그러나 봐주려고 할 때 그런 것이고 정말 수사가 의지가 있다면은 이건 정말 수사감도 아니죠. 그죠. 과거에 부장검사 성매매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도. 그 사건도 이렇게 됐어요. 예. 똑같이. 네. 여튼 수협 쪽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 도이치모터 쪽에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1년에 구속됐었고 추가 기소되고 뭐 이런 등등등의 일이 있었다는 묘하게 거죠. 겹친다. 겹쳐요. 시기가. 그럼 이제 수협에서 아니 그래도 이거는 도이치모터스가 건전한 회사 투자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빌려줄만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아니, 회장이 지금 1심 유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러면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수협 대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지점장이 영업 의견서를 수협 본사에다 내야 됩니다. 이거 뚝섬 지점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10억 이상이면 무조건 대출 심사를 수협 중앙에다가 갖다 내야 돼요. 100억이니까 당연히 예. 단일 지점에서 348억 대출했거든요. 뚝섬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중앙 본사에서 결정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중앙 본사로 가면 심사부하고 리스크 심사부라는 데가 있어요. 예. 예. 거기에 오너 리스크 있겠지. 예. 근데 보시면 그 다음 걸 보시면 그 영업점장 의견서라는 걸 내잖아요. 본사에다 심사해 주세요. 오너 리스크가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의견서에. 지금 1심 유죄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몰라서 그랬겠지. 신문을 안 읽나 보지. 다 좋아. 주가 조작 오너 리스크가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영업점장 의견서에. 뒤에 큰 뒷배경이 있으면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고려했겠죠. 그치. 권오수가 그때 대통령 그렇죠. 저희 취임식에도 갔었던 사람이니까. 큰 배가 있으니까 리스크가 없어진 없다는 거예요. 걸 확실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본사에서 보면 심사부하고 리스크 심사부라는 데가 있어요. 그 여기에서 반대한 사람이 없었겠냐? 있었다. 이게 핵심이야. 있었다. 그러나 배제된다. 반대를 했더니 네. 목소리가 그래서- 컸나 보지. 그래서 1년 동안 배제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 라고 금감원에서 저 이걸 위원은 들여다보고 뭘 몰랐구나. 예. 얘기가 다 된 거를 예, 그래서 정무적 판단을 못한 거지. 몰랐어. 그래서 금감원에서 들여다보니까 이상하네. 이 사람이 그냥 일반 직원도 아니고 최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무슨 직무대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의사결정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봐도 이상하잖아. 야, 이 사람 복귀시켜 이렇게 된 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무이사급이 이거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재무이사를 제낀 거야. 예를 들면. 제끼고 다른 직무대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대출 심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분 얼마나 다행이야 지금 보면. 그렇지.
그 내란 성공했으면 저분 승진시켜야 돼. 아, 내란 성공했으면 아웃이었고 정권 지금은 교체가 정권 교체가 저분을 살린 살렸네. 거네. 예. 저분을 인터뷰해야 되네. 특검은 저분을 가서 예. 그 조사해봐야 되겠다, 그죠? 이거 이제 재수사를 해야 되겠죠. 예. 성매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기부 행위가 돼가지고 이제 선거가 문제가 되죠. 예. 그 다음에 그 이 수사 무혐의 냈던 데가 해경이에요. 여기가 수협은 해경 관할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무혐의했던 이제 해경 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수협의 자문위원으로 다 이렇게 막 위촉되고 아, 수협이니까 해경이 하는구나, 이거. 네, 해경이 합니다. 그래서 땅 위의 사건인데도. 땅의 사건이나 어. 또 건물에서 벌어진 사건이나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그 추가 취재도 지금 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JTBC, 뉴스타파 그리고 저희 의원실이 협업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자. 추가 취재 필요하고 특검에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네. 잡힌 게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안 잡힌 게 얼마나 많았을까. 쉬지 않고 했으니까 뭔가를 계속 뭔가를 했잖아요, 김건희 씨는. 네. 그러니까 이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사안에서 보면은 도이치가 열심히 했을까? 아니면 수협이 열심히 했을까? 서로 거래가 됐는데 둘 다 필요한 것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김예성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이 구조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저거는 도이치보다는 김건희 씨가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랬을 가능성. 왜냐하면은 권오수 회장이 끝까지 자기 편으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빚을 지워야지. 네, 권오수가 권오수 편을 들면 안 되고 권오수가 권오수 편을 들면서도 김건희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되죠, 권오수를. 여튼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쭉 하면서도 사실 그 수협 성매매 사건은 별도의 사건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사 소스가 하나가 딱 들어왔어.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금감원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사실관계를 공적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건이 만나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은 네, 할 일이 너무 몇 많아요. 년 해야 돼요. 네, 할 일이 몇 너무 년에. 많아. 응? 저런 거 다 잡아놔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러니까 제보 하나가 중요합니다. 제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이거를 좀 파 들어가다 보면 진짜 또 몇 년 뒤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작은 단서라도 많이 제보해 주시고 아니, 민주당에 3대 특검 제보센터가 있는데 왜 신장식 의원실로 왔을까? 이 여성을. 갑자기 여기 또 그 금융 쪽이 또 강합니다, 신장씨. 우리 민주당 금융이 강하신 분들이 여기 우리 민주당도 계시는데 왜 거리 갔어? 도이치하고 3부는 제가 참 오래 팠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나 권오수가 물건을 안 찾더라도 이런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주변에서 많이 달라들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오히려 김건희 씨나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같은 분들은 선별적으로 나름대로 안전장치가 돼 있고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괜찮은 게 이게 선별해서 선택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을 겁니다. 자, 우리 그 사건의 핵심은 재수사를 해야 된다. 재수사. 자, 특수부 출신의 이제 이 판정 났고요. 재수사감이다. 자, 일단 너무 악성인 게 뭐냐면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대외협력 기금으로 돈이 빠져나가야 한다거나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 되면 세금으로 사익을 추구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 비자금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문제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김건희가 관련된 건 검찰이나 공정이라고 하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뭐가 걸려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야 너 그거 걸린 거 있지? 나한테 와봐,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수협 같은 경우도 하나의 케이스잖아요. 수협에서 도이치에다가 100억인가 그냥 무담보로 예를 들면 대여를 해주는데 이게 100억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6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쭉 토탈로 따져보게 되면. 수협이 그럼 무리한 대출을 한 건 수협 회장이 쫄리는 게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풀어주는 예를 들면 거죠? 이제 성접대 같은 개념으로 해서 이건 이미 선거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나중에 무혐의 종결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무담보 대출해 준 건 도이치로 간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또 하나는 그 IMS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효성, 그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 그다음에 키움증권 이런 게 다 사건이 걸려 있는 공정위도 걸려 있거나 검찰이 걸려 있거나 이런 건들이에요. 윤석열 박영수 특검에서 윤석열 수사팀장이 만들어낸 논리가 뭐냐면 묵시적 청탁, 묵시적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청탁해야 되는 민원이 있거나 해결해야 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오고 간 금전거래에서 이 사람이 돈을 주는 이유를 묵시적으로 이해했거나 이해했으면 그게 청탁이 발생한다라는 논리를 박영수 특검이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 논리로 삼성을 포함해서 물론 봐준 기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을 처벌한 거고 대법원까지 판례가 났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IMS 모빌리티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ODA나 EDCF를 받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묶인 삼부토건이라든지 이것도 보면 이 이슈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묵시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기업 관련 기업 간담회를 본인이 직접 주최하고 뭐 이런 행위를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나는 오피셜하게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주가는 5배가 뛰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EDCF가 나간다더라고 하니까 이 개미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종호는 이 모든 거를 알고 있고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이종호한테 영장이 청구된 이종호가 도이치모터스 1심 주범들한테 야 내가 그거 집행유예 받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이종호 따위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종호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예를 들면 재판부까지 움직여야 되는 거를 집행유예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종호가 길목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누구한테 청탁해서 어떤 혐의로 기소를 해서 어느 정도 양형이 나오게끔 해서 조율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이종호가 해서 돈을 받은 건데 일을 보겠다고 돈을 받은 건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었던 겁니까? 보면 그 김건희가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김건희가 전화통화해서 해결했겠죠. 자, 이런 과정들 속에 지금 김건희가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삼부토건이라든지 이종호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한테 정부 정책, 그 대통령 주재 간담회, EDCF 자금 투원, 우크라이나 직접 방문 이 과정을 지금 예로 든 것만 몇 개입니까? 4-5개가 엮여 있어요. 4-5개예요, 굵직하게. 그러면 2년 6개월 동안 저희 같은 사람은 이것만 생각해도 시간이 바쁠 것 같을 정도로 촘촘하게 엮여 있고 제가 뭐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할 때는 2달 사이에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삼부토건 관련된 이슈로만 국무회의를 2번 하고 기업 간담회를 1번 하고 우크라이나를 1번 갔다 옵니다. 그리고 원희룡이 또 1번 갔다 오죠. 그러면 2달 동안 이 일당들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주로 묶이고 주가가 뜨는데 국가 행정을 최소한 일정과 회의를 5번이나 주재를 한 거거든요. 외국 방문을 포함해서.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수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김건희의 여러 범죄 의혹들이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될 텐데 그냥 세 분이 보시기에 난 정말 김건희의 이런 범죄 물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혹이지만 이런 범죄만은 용납 못하겠다. 이거 정말 죄질 나쁘다 하는 거 하나씩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대목이 있을까요? 저는 양평고속도로 이렇게 중점인 문제인데요. 이게 왜 발단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지금 더 정확하게는 그 원인과 누가 지시했고 실제로 그런 과정이 있었던 지점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게 가장 열받는 게 뭐냐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뭐 디올백 받고 뭐 목걸이 받고 이런 거는 그냥 사적으로 본인이 착복한 거잖아요. 뇌물 그냥 내 손에서 끝난 거잖아요. 타인이 나한테 줘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많이는 없어요. 적어도 내가 이거 목걸이를 받은 거에 의해서는. 근데 이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문제는 국가 산업이잖아요. 이게 2조가량 들어가는 국가 산업입니다. 그게 특정인이 땅이 몰려있는 곳에 휘게했던 행위는 이 공적과 사적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제가 이게 왜 화가 나냐면 이런 일을 양평고속도로가 한번 성사가 됐던 이유로 다른 곳에서도 계속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국정농단 사건, 국가 사업을 개인의 사적 욕망으로 이렇게 치환되게 했던 일들이 양평고속도로를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그게 말씀드린 아까 캄보디아 건도 그렇고 삼부토건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한번 재미를 보니까 계속했다는 게 저는 그게 양평고속도로 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야말로 확실히 더 챙겨봐야 될 것이고 이미 증인도 많고 증거도 많고 뭐 관련자들도 많기 때문에 뭐 이 문제는 쉽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김 박사님은요? 저는 뭐 말씀하신 국정농단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 솔직히 국민 세금이나 또 주식 투자자들 갖다 고혈을 파먹는 건데 뭐 이것보다 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김건희와 노상원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면 만약에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니까요. 네. 근데 그랬다고 한다면 그 수첩에 나온 내용 자체는 내란이 성공했다면 실행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의 반인륜적인 행위들이 다 적시돼 있는 거고 나라가 무너지고 전쟁의 초토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친위 구태타를 일으키는 행위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만 아니 김건희가 뭐라고
만약에. 그럼 진짜 일개 사인, 자기 말대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자가 전쟁을 유발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기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저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온 인류상 이런 예를 들면 희대의 악마 같은 사건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만 만약에 이 비아폰과 노상원의 수첩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 건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엄청나게 큰 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뭐 한반도에 뭐 조선도 있고 고려도 있는데 여러 악당들이 있었는데 김건희만한 악당이 아니 연산 여보에 기껏해 주변만 괴롭히고 뭐 그쵸? 뭐 사도 세자도 주변만 괴롭히는 뭐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만 그 정도인데 우리 김 기자 보실 때 김건희 범죄 이것만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정말 발본색원 하자. 꼽아주셨으니까 다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통령실 이전에 김건희가 어떻게 개입했느냐가 김건희의 국정농단의 시작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하루도 못 자겠다 이런 이유로 뭐 국가적 상징이라든지 어쨌든 뭐 이 공화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 청와대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그거를 김건희가 사적인 어떤 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대단한 무슨 대의가 국가적인 결정이나 대의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했던 과정, 이 과정 자체가 김건희 범죄의 저는 시작점, 그러니까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시작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의 취임하자마자 청와대를 바로 개방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 전에 청와대에서 말하자면 국가를 통치해왔던 세력들에게 어떤 일정 정도 모욕감을 주려고 했던 시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청와대를 개방하더라도 수순이 있고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 하루 전날 미리 나와서 호텔에서 잤다는 거 아닙니까? 개방한다고 해갖고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말하자면 앞선 이제 정부라든지 국가 권력들을 모욕 주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그 결정을 하는 거에선 김건희 어떤 무속적인 영향이 미쳤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그 주변에 있었던 뭐 10명, 100명은 알았을 거거든요. 근데 당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건희, 윤석열이 워낙 세서 라고 하면 저는 그 지점이 왜 이 두 부부 때문에 이렇게까지 참담해졌는가 이거의 시작점이 되는 게 그 문제가 아닌가. 자, 지금부터는 김건희가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지 새로운 것들이 매일 나와. 매일 또 나와. 어마어마한 게 또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지금부터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나쁜 짓들을 보잖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나쁜 짓 패턴이 있어요. 그 범죄 패턴. 아, 그래요? 어떤 패턴이냐? 범죄를 저질러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 딱 있어. 이게 사법 리스크 있는 잡혀 들어가기 직전인 어떤 기업이 있어. 네. 그러면 그 기업으로부터 돈을 빼먹고 그 기업의 수사를 무마해 준다. 이렇게 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게 패턴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와 비슷한 패턴의 범죄 혐의가 또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또 보도를 했거든요. 물론 JTBC도 보도했습니다. 네. 좋다. 뉴스타파와 JTBC가 같은 날 보도했어. 같은 날. 요즘 항의를 많이 받으시네. 네. 너무 힘들어. 순서가 중요해서. 아침에 맨날 그 전화 받습니다. 네. 자, 뉴스타파에 이 관련한 취재와 보도를 한 전혁수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썼는데. 그래요? 아니 근데 어떻게 같은 날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그 전부터 계속 이걸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그냥 대출 보다 좀 이상하네. 그냥 좀 생각을 하다가 다른 보도도 좀 참고하고 보다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뉴스타파가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JTBC보다 더 빨리 했어요? 저희가 빠르죠. 근데 JTBC는 근데 이게 하셨던데. 물론 JTBC 사랑하죠. 취재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곳에서도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네. 저쪽에서도 보고 있다. 그렇죠. 어딘가 다른 곳에서도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판단을 막 해야 되거든요. 그 판단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뉴스타파하고 JTBC. 알겠습니다. 저희가 쓰려고 했던 부분들을 또 일부 또 JTBC에서 어제 방송에서 추가로 해서 저건 이제 우리가 못 쓰겠구나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제일 방송의 퀄리티가 높은 데가 매불쇼예요. 나는 그거를 다 갖다 쓰거든. 저녁에 이거 좋네. 아, 좋네. 종합 정립한. 야, 근데 요 부분이 약간 좀 비는데 다른 데 보도한 데 없나? 여기. 뉴스타파. 에어메 그거.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서 JTBC 항상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JTBC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 잘했더라고요. 잘했더라고 진짜. 네.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는 진짜 이 범죄자 냄새 맡는 새 파트야. 범죄 냄새는 제일 잘 맡아. 범죄 탐지에는 야, 누가 이거 들어온 놈 없나? 맨날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나 봐. 쟤네가 근데 돈 좀 있나 보네. 돈 있고 범죄 있고 한 데는 김건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어떤 일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수협과 도이치모터스가 등장을 합니다.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에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을 해주는데 아주 수상한 정황이 많아요. 네. 그거를 시간 순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잠깐 해봤거든요. 자, 요거 뉴스타파 갖다 쓰셔도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2023년 1월 수협회장 선거를 하려면요, 수협회장 당선되고 싶어 하나 봐 다들. 수협회장의 선거를 하려면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누가 갖고 있냐? 조합장들이 갖고 있어, 투표권을. 그런데 투표권을 갖고 있는 조합장 5명에게 노 동진이가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이건 약간 나 좀 뽑아줘라의 느낌이네요. 야, 나 한 표만 해줘. 너 호텔에 가서 잠자리 한번 해. 내가 한번 쏠게. 대신에 나 한번 뽑아줘. 네. 이런 혐의가 있었나 봐. 그래서 선관위가 해경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1월에 해경에서 수사 착수를 합니다. 네. 해경 중요합니다. 수사 착수합니다. 그리고 3월에 노동진이가 수협 회장이 돼요. 그리고 바로 성접대 의혹 보도가 이때 딱 터지는 거야.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죠. 이때 아마 김건희가 냄새 맡은 건 아닌가. 잠깐만 수협 돈 좀 있잖아. 돈 좀 있는데 야, 냄새는 많이 구린데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 들어요. 자, 3월 24일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에 무담보로 무려 100억 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바로 그 달에. 예, 근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2023년이라고 하면요. 네. 2023년 3월이라고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권오수 회장이요, 유죄 확정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장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엄청 시끄러웠고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그 문제 많다 뭐 이렇게. 문제 많지. 그러면 이거 언제 날라갈지 모른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담보도 잡지 않고 신용이 참 좋은 회사구만 해서 100억을 대출해줘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2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계열사에 무려 648억 원을 대출합니다. 수협에서만. 도이치모터스 계열에만 648억이다. 그리고 8월에 해경이 노동진을 무혐의 처분해주네. 야, 이상하지? 돈 들어왔냐? 돈 들어왔네. 무혐의 처분해주지. 예.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 한참 흘렀으니까 당시 무혐의 처분을 해줬을 때 해양 경찰청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2025년 1월에 퇴임을 하고 나서 수협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네. 이거는 이상하죠. 탁탁터닥탁탁탁. 근데 저도 좀 찾아보니까요. 요 표를 보면은 네. 저 해경 청장 있죠? 네. 23년 1월에 또 마침 해경 청장이 됐네. 뭔가 탁. 이거는. 그리고 해경에서 담당 수사관을 딴 데로 옮기고 맞습니다. 다른 애를 거기다 앉혀봐. 수사 과정에 수사관 자체를. 그러니까 수사에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던 수사관들은 딴 곳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건 패턴이 또 도네. 자, 부연해 주십시오. 조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어제 수협 쪽을 취재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남해해경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게 부산지검으로 한번 불송치 의견으로 올라갔었나 봐요. 네, 올라갔었는데 보안 수사 요구까지 한번 내려왔었는데 부산지검에서 보안 수사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이거 최종적으로 이제 무혐의 처분했다. 예, 그렇게 수협 쪽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희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최종 무혐의 처분을 해경에서 한 거잖아요. 최종은. 그렇죠. 아니 그 부산지검에서 보안 수사를 요청했는데 해경 차원에서 무혐의로 이렇게 결론 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오죽했으면 부산지검에서 그걸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경이 이제 어찌 보면 부담을 다 진 거니까. 그리고 이게 여기 보시면은 저 성접대 사건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좀 있는데요. 네. 그 이 선거가 그 조합장들 아까 갖고 투표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회장하고 이제 조합장에서 총 92명이 투표를 해요. 네. 근데 이때 92명밖에 안 당시에 돼.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3명인데 네. 이게 약간 춘추전국 시대 같은 선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1차 투표에서 30표, 23표, 39표가 나와서 결선 투표까지 가요. 치열했구나. 진짜 중요한 거네. 5표가 어마어마. 그렇죠. 중요한 거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날 1번하고 3번이 노동진 회장이었는데 2표 차로 47대 45로 승리하셨어요. 와 대박이야. 와. 아 중요한 표였구나. 아니, 먹혔네. 굉장히 중요한 편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조합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호텔 방에 들어간 건 사실이잖아. 그것까지는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갔어. 근데 거기서 성행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유 그러면 아주 건강하신 분이네요 하면서 참 억울하시겠다. 부분이 이제 좀 이제 해경 수사가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1월이었나요? 당시에 이제 성매매를 어쨌든 알선을 했던 그 유흥업소의 업주가 처벌을 받았어요. 아 업주는 처벌받았어?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1심에서 받고 2심에서 6월달인가 그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2025년 1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대가 좀 바뀐 다음에 처벌받긴 했지만. 예, 그렇죠. 그때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거고. 야. 어쨌든 이분은 기소가 돼서 재판이 됐는데 성매매를 알선하고 제공한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와 이상하다. 아니 그런 근데 상황이 된 거죠. 그 호텔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당연히 여성과 그 조합장이 들어간 것까지는 파악이 됐는데 그게 이제 CCTV가 아마 없었다고 해요. 들어가는데. 근데 진술받는 과정에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거는 보도로 찾아본 건데 일부 보도를 살펴보니 뭐 들어갔지만 뭐 성관계를 하진 않았다. 뭐 이런 증언이 실제로 그러니까 있었던 불기소 것 같아요. 이유서가 되게 궁금하네. 뭐라고 썼을까? 그러니까 함께 들어간 건 사실이고, 근데 들어가서 돈을 주지는 않았고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보니 마음에 들어서 사귀려고 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불기소한다는 게 저기요, 그럼 가정 날라가잖아요. 저 왜 그러세요?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고 나왔어야 되는데 가정이 날라가. 업주의 녹음 파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업주의 지인이 그 업주한테 전화를 해서 그날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냥 뭐 노동진 회장하고 뭐 이제 6명 와가지고 돈을 이제 얼마를 해가지고 이제 호텔로 올려 보냈어라는 녹음이 나온 거예요. 그럼 빼박 아니야? 사실은 그 기사만 원래 단편적으로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도이치하고 연결돼서 나온 게 아니었고. 그렇죠. 네, 그 빼박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불기소장이 궁금하다고 하잖아요. 이유를 쓰려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할 수밖에 없다니까.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 이거는 돈을 우리는 사랑을 한 거다. 연애를 한 거다. 그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은 그 무혐의로 해줄 거예요, 본인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마치 기세가 줄에 봐줄 기세네. 아니 그렇게 애써서 이유를 만들었는데. 야 이거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야. 아니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수협에서 100억을 빌려줬잖아요 도이치에. 맞습니다. 무담보로. 네. 근데 신용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전에도 그럼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뭐 거래 대출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2020년에 다 끊겼어요. 제가 추가로 좀 확인해 보니까 도이치 파이낸셜 쪽에 2021년에 한 번 거래가 있긴 했었는데 농협이랑 21년. 네, 수협하고 수협이랑. 예, 근데 대출이 이미 다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근데 사실 이제 신규 대출을 내준다는 거는 원래 기업의 신용이나 자산 상태나 이런 거를 보고 원래 내주는 것이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도이치모터스가 기업 자체로서 이게 뭐 나쁜 기업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쁜 기업이라는 게 재무 상태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출이 나갈 수는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은행권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전달에 권오수 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1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시로서 신규 대출을 하기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 상황인데 네. 되게 용기 있다.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100억이나. 100억 아니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648억이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다 어. 자회사까지 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 해경 청장 아까 수협에 들어간 거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당시에 해경에서 일했던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렇겠네요. 예, 수협에. 아, 실제로. 그래요? 청장뿐만 아니라. 청장뿐만 아니야. 엄청 많아. 그 혹시 읊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 없으면 괜찮아요. 네, 아무튼 많아요. 네, 많아. 엄청 많이 들어가. 네, 수협도 해명하는 게 저희가 해경 출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이런 원래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밝혀지게 된 경위가 뭐냐면 7월 31일 날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취업 심사 고위공직자 그렇죠. 취업 네, 심사 네. 퇴직자들 아, 네네네. 한데 거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7월 25일 날 심사를 했는데 여기 해경청장이 수협에 간다? 이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가는 거 맞냐? 이런 뭐 수사 이런 문제도 있는데 가냐? 네. 했더니 아직은 자기네가 풀을 꾸리는 중이라서 위촉을 한 건 아니다. 수협이. 네, 근데 네, 위촉 대상이 아마 이제 그분이 포함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JTBC 어제 보도를 보니까 그분이 나 안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 뭐 들킨 다음에 안 가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야, 이 패턴 기억을 꼭 해놔야 돼요. 아, 도이치가 파도 계속 나와요. 계속 여기저기서. 나와. 그러니까 김건희가 대통령 전의 범죄 패턴은 동업자의 돈 그냥 다 빨아먹고 동업자 감옥 보내는 거. 네. 요건 이제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 되고 나면은 아주 범죄 냄새가 짙은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빨아먹고 범죄를 덮어주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담아놓는 이게 약간 여담일 수는 있는데 이 수법을 김건희가 창안한 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턴이잖아요. 이거는. 네. 이거는 전형적으로 전 기자님 모르시나요? 그 특수부 검사들이 변호사 돼가지고 돈 버는 수법이거든 이게. 아 예. 그죠? 그쵸. 그 봄 되면은 어떻게요? 인사철이 돼가지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서초동에서 늘 나오는 얘기가 이제 또 검찰 또 수사 열심히 하겠네. 뭐 이런 소리를 하거든. 일감을 만드는 거야, 일감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캐비넷에 넣어놨던 사건들을 네. 지네 선배들이 퇴직하면 꺼내요. 그래요? 그러면 나온 검사 입장에서는 얘는 사건이 있건 없건, 지가 변호사 직함을 달고 대기업 이런 데를 찾아다녀. 그래가지고 저기 이번에 저기서 뭐 좀 들여다본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이렇게 하고 저를 선임하시면 사전에 좀 이렇게 저기 해드릴 수 있는데. 내가 그거 하다 나왔잖아. 아니 무슨 건달입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요렇게 봤는데 저 탁자 위에 뭐 삼성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요렇게 봤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오기 전에 봤는데. 요렇게 봤다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 기업 입장에서는. 나갔다도 그 사람 쓰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걔들이 초기 기반을 잡는 그런 유구한 역사가 있어요. 와, 무섭다. 정권 변호사가 이렇게 비싸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무조건 1억이야 시작할 때. 예. 예. 와, 근데 기자들은 시작은 1억이야. 그러면은 그런데 그게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냥 가가지고 얘가 내가 방금 전까지 검사했는데 당신 좀 그렇더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불안하니까 그만큼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렇겠죠. 거예요. 그게 변호사들끼리 옛날부터 알고 있는 재래의 수법이야 그게. 그게 사실이면 그 나간 검사에 대해서는 그냥 퇴직금 차원에서 선배한테 챙겨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 뭐 그럴 거죠. 수 있겠지. 네, 네. 왜냐하면 그 챙겨주는 애도 언젠가는 또 챙김을 그럼 받아야 당연하죠.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왔어요. 근데 후배 검사로 두 분이 있어요. 네. 그럼 그런 소문이 이제 이 기업 입장에서도 대관하는 사람이나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최욱 검사나 박수상 검사한테 기자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 네. 혹시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은 딱 아는 거야. 최강욱이가 또 갔나 보구나. 그러면서 뭐 있을 것도 같아요. 뭐 느낌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것처럼 하는 거지. 와, 그냥 우리 형님 또 가셨네 벌써 하고. 근데 우리가 자 솔직해집시다. 봐봐. 우리 둘이 검사야. 우리 선배 최강욱이 나갔어. 저러고 돌아다녀. 그리고 저러고 이제 돈 벌어. 근데 너가 최강욱 이거 뭐고? 나는 저 이거 제대로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커뮤니티에서 너가 벗어날 자신이 있냐 이거야. 그럼 좀 더 악질적으로는 이렇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약간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 그럼 거기서 전화를 걸어. 최욱 부장 나야. 그러면서 잘 있지? 저기 뭐 요즘 삼성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거 조금 신경을 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경제가 중요하잖아. 우리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딱 끊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확신이 안 들겠어요? 바로 저기다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윗선이라. 하는구나. 그럼 이제 그거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싫어해. 상도 이상 어떻게 옆에 앉혀놓고 그 짓을 하냐. 그 그건 최후의 이제 수단으로. 지들이 돌아서서 욕하기는 해요. 최강욱이는 나가가지고 옆에다 앉혀놓고 전화질 하더라 이런 소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걷다 대고 아니 요즘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는 안 하지 못하지. 아니 그러면 나 정도 돼야 그거를 거부하지. 이거 그냥 놔두면 무조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제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꾸만 맞아요. 사람에게 우리가 선의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도를 바꿔야 돼. 그리고 제도. 그 제도의 핵심이 그러니까 한 기관의 권한이 집중되는 거를 반드시 분산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군데에다 전화할 필요가 없이 네. 검사한테만 전화하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얘들이 이걸 그렇게 안 놓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따져보면. 근데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수법을 우리가 지금 이번에 봤다. 네. 이게 좀 대출이 좀 648원. 특이한 게 그러니까 이 노동진 회장 취임일이 정확하게 2023년 3월 27일이에요. 3월 27일. 네, 27일인데 이 취임식을 3월 24일 날 했고 근데 선출은 2월 16일 날 됐거든요. 아, 선출은 2월 16일. 네, 그러니까 약간 저거랑 비슷해요. 그 대통령. 네, 대통령 인수위 기간 이제 비슷할 때 이제 24일 날 대출이 실행이 됐고 예, 그다음에 수협에서 이제 반론 같은 걸 좀 보내서 저도 봤는데 이거 3월 10일 날 이미 심사에 착수한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반론을 하는데 이제 약간 그 명태균 공천 사건하고 약간 비슷한 거죠. 인수위 시절에 전화해가지고 좀 이렇게 의심이 되지 않나?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봐 어디서 많이 해본 수법이잖아. 다. 패턴이 좀 있다니까. 패턴이 있다니까. 패턴이.